2박 3일에 11시간. 예? 네. 2박 3일에 11시간은 뭐예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 고생했어요, 오늘하고. 팀장님 자랑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뭐예요? 이거 여기 은행부터 수상한데. 아, 여기 조선민주주의 뭐라 써있죠? 중앙은행? 아, 이게 북한 돈이에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오늘 찾아뵀던 이유는 이제 적십자 홍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접근하기 조금 어려운 사업이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국제 남북 교류. 직접 해보지 않은 사업이라서 조금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북 교류의 신 우리 정재은 팀장님께 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윤소희 대리가 고민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들어볼래요? 우리 하나서 같이 가까이. 이렇게 가까이 우리 들려? 러브라인. 되게 옛날 노래. 근데 다 들어봤어요.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저 이거 약간 그치? 들어본 것 같은데 여기까지. 사람을 좀 왜냐면- 찾고 있는 그치. 노래 같은데 사람을 약간 찾는 노래죠. 이거 설마 이상가족 찾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쓰인 그 83년도에 KBS 광장에서 이산가족들이 서로 찾고 그 방송을 통해서 또 상봉도 하고 했던 바로 그 장면. 그때 그 KBS 상봉은 남남의 이산가족이에요. 반응이 너무 폭발적으로 일어나니까 그거를 이제 늘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거를 통해서 많은 남쪽에 있는 가족들이 만났죠.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여전히 북한에 있는 가족은 만나지 못했다. 바로 2년 뒤에 85년도에 최초로 남과 북이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역시 이제 적십자사를 통해서 이산가족들이 남북 총 65명, 많진 않지만 그렇게 상봉을 하게 됐죠. TV에서 흔히 보는 그런 이산가족 상봉은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이 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1차, 2차, 3차 이렇게 쭉 해서 대면 상봉이 21차례 그리고 화상 상봉도 7차례 이루어졌어요. 화상 상봉도 하고 대면 상봉도 이루어지는 그 해에 어르신들이 항상 갈등을 하셨던 것이 내가 화상 상봉을 하면 빨리 순번을 받을 수 있는데 대면으로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갈등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화상 상봉 대상자로 추첨이 됐다 하더라도 그걸 포기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나중에 또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됐을 때는 그때의 선택을 또 이렇게 후회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었죠. 어떤 기회가 오든지 어르신들한테 지금 기회가 왔을 때 만나시라. 그리고 만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북의 가족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설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남북 간의 어떤 인도적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북한에 조선 적십자회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는데 자세하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엄혹했던 시절에 어떻게 적십자사를 통해서 남북의 대화를 시작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이제 적십자사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정부가 이렇게 봤을 때 적십자사가 국제기구구나. 그리고 인도적인 목적을 실현하는 기구다. 우리의 이 기관의 성격과 그리고 기능적으로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그게 맞아 떨어진 게 바로 70년대 적십자 회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점을 이제 정부가 착안해서 이제 현재 이제 계속 발전해 오는 그런 남북 교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맥락을 가지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이 과거에는 대화로 시작하고 이산가족들이 젊어서 보다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이렇게 강렬했을 때는 그쪽으로 많은 일을 했죠. 근데 이게 보면은 적십자사가 그러면은 남북 직접 채널로만 역할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국제적십자 연맹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 연맹에는 191개국의 적십자사들이 있어요. 적십자사, 적신월사. 그 중에 조선적십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적십자회하고 대한적십자사가 카운터파트가 돼서 그 역할을 해준 거예요. 다리를 놔주는 역할. 연락을 해주고 그쪽에서 무슨 수혜가 있다,
우리가 이산가족의 열망이 이렇게 강하다 이런 것들을 적십자 채널로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조선 적십자회랑 대한적십자사랑 이제 카운터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 직접 교류가 가능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분단된 상황에서 사실 직접적인 교류가 적십자가 단독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이건 정부 사업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나 실질적으로 북한 지역을 사람이 가고 물자가 이동을 하고 통신을 하고 이산가족들이 가서 만나는 문제는 당국의 개입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십자사가 인도적인 활동을 하는 거를 정부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왔어요. 그걸 우리는 이제 민관합동지원단이라고 해요. 민관합동지원단. 민관합동지원단이 적십자사를 지원하는 형태로 적십자사의 어떤 이산가족 상봉, 그다음에 뭐 교류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팀장님,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럼 이산가족 상봉 절차나 사업 방법은 또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상봉을 하는데 실제로 상봉하시는 분들은 100가족밖에 안 돼요. 네? 100가족. 오래 기다리는데 100가족밖에 안 만나요? 100가족씩밖에 안 되고 그나마 북쪽에서 선정한 100가족, 우리가 선정한 100가족, 이러면 토탈 200가족이 되겠죠. 이게 후보자 추첨이 좀 어려운 점은 이분들이 북의 가족이 살아있는지 지금 현재 아니면 돌아가셨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추첨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한하고 우리가 명단을 교환한 다음에는 그 결과가 전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1차 때 이렇게 추첨을 받아서 내가 어렵게 선정되었지만 생사 확인을 했을 때 북의 가족이 실질적으로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은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장 만나고 싶었던 가족이 아니라 그 후손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좀 힘들어하세요, 어르신들이. 그러면 모든 과정과 절차는 딱 공정하게 진행이 되는 거네요. 상봉 과정에 있어서. 추첨할 때 기자들이 저희 사무실에 다 오세요. 그래서 실제 추첨하는 과정을 다 눈으로 보고 방송으로 이제 내보내요. 이게 상봉 장소가 보통 어디에서 진행이 되나요?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1, 2, 3차는 서울과 평양을 동시 교환 방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뽑으신 100명의 어르신이 비행기를 타고 또 동시에 북에서 어르신들도 오셔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막 워커힐 호텔 이런 데서 만났거든요. 그거는 이제 동시 교환 방식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4차 상봉 때부터 금강산으로 이게 바뀌게 됩니다. 아, 금강산. 네. 그래서 아마 익숙하게 봤던 장면은 금강산의 그 상봉 장면이에요. 그래서 금강산은 장소가 하나다 보니까 순차 교환 방식으로 합니다. 남쪽 가족이 먼저 가서 만나고 다 빠지고 나면 북쪽 가족이 와서 거기에 상대되는 이제 남쪽 상봉단이 올라가서 만나는 방식으로 이걸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상봉은 금강산이다. 이게 뭔지 아세요? 아니요, 처음 보는데요. 써 있잖아. 호텔 해금강. 해금강? 호텔 해금강? 그렇죠. 이제 금강산의 관광 명소인데 현대아산이 관광 사업을 하면서 배를 숙소로 쓴 거예요. 관광지구 안에 다 호텔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하고 이렇게 가서 만났던 그 지역은 관광지구예요. 관광지구. 금강산의 관광지구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어르신들도 지금보다야 조금 젊으셨고 거동이 좀 편하기도 하셨어요. 지금은 뭐 이제 막 앰뷸런스에 실려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봉장에 못 들어가면 북한 가족이 앰뷸런스로 와서 만난 경우도 있었고. 얼마나 오랜 기간 못 만났으면. 그쵸. 그러면은 상봉을 하는 기간은 뭐 어느 정도 되나요? 2박 3일에 11시간. 예? 2박 3일에 11시간이 11시간. 뭐예요? 하루에 11시간씩 만나게 해준다? 2박 3일 동안 토탈 11시간. 아니, 그래서 아니 무슨 가족이 네. 분단 이후로 이제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70 몇 년 만에 만나는 건데. 첫날 단체 상봉, 그리고 그 당일날 공동 만찬, 그 다음날에 이제 개별 상봉 한 다음에 공동 주식, 그리고 오후에 또 단체 상봉, 그리고 마지막 날 작별 상봉을 합니다. 이름이 작별 상봉이에요. 방문단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손님의 입장이 되는 거고 북한의 가족들이 그 어르신을 맞이하는 가족의 입장이 됩니다. 그랬을 때 항상 그 손님인 어르신보다 가족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마지막 상봉 때는 그분을 먼저 보내드리게 되거든요. 남측 가족들이 이렇게 다 일어나신 다음에 그 테이블에 북측 가족은 그대로 착석을 해 계셔야 돼요. 탑승이 완료되고 떠날 준비가 되면은 어르신들한테 남측 가족들이 준비가 됐으니 북측 어르신들 지금 얼른 가서 버스로 떠나는 마지막 모습을 배웅을 하십시오 하면은 어르신들이 막 정말 우르르 네, 2층에서 1층으로 올라가십니다. 시간이 돼서 버스가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북측 가족들이 정말 막 뛰어와요. 한복을 입은 그 어르신들이 버스가 출발하는데 막 그 모습을 아마 보면은 화면을 통해서 보지 않고 현장에 있으면 누구든지 울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장면. 네, 그 생각이 나요. 네. 팀장님, 그러면은 남북교류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많이 진행하셨을 것 같은데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가족분들이나 그런 상황이 있으셨을까요? 남쪽에서 선정이 됐는데 북에서 또 된 거야. 2번 된 거예요? 남쪽 가족이 추첨이 됐어. 근데 그 같은 차수에 북쪽 가족도 저기서 선정이 된 거야. 근데 그거를 우리는 언제 아냐면 교환을 해봐야 아는 거예요. 명단을 교환해봐야 아는 거야. 이 가족이 북에서 찾는다는 사람이 그 상대 북한 가족도 찾아주라고 보낸 사람인 거야, 이게.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어려웠던 점은 사전에 이걸 조율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도박이야. 가족한테 선택을 하라고 해야 돼. 어떤 선택을 하라고 어떤 해야 선택? 돼요? 남쪽에서 뽑힌 가족은 본인과 그 당사자와 나를 이제 돌봐줄 동반 가족 한 명만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 원래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내가 이제 혼자 올라가면은 상대 가족은 최대 5명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혼자 가서 북쪽 가족 5명을 만날 것이냐, 북에서 한 명이 나를 찾을 때 내가 이쪽의 가족 5명을 데리고 가서 만날 거냐,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르신이 남쪽에서 이제 같이 가고자 하는 가족이 만약에 이제 자기밖에 없었으면 괜찮겠지? 내가 가서 북에 있는 많은 가족을 만날 거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런 경우가 아니었어요. 남쪽에서 동생도 있고 되도록이면 좀 다른 형제들과 같이 이렇게 가면 더 좋은 이런 상황이었던 거야. 지금은 후보자를 교환했을 때 북의 가족이 나를 찾는다고 왔지만 우리 가족을 많이 데리고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선택을 했을 때 만약에 북의 가족에서 최종 명단에 없으면 아예 이거는 아예 못 만나는 거야. 그래서 그 어르신이 되게 고민을 하다가 안전한 방법을 선택했지. 본인이 혹시 아니 그냥 남쪽 가족으로 가는 걸로. 근데 그게 잘한 선택이었어. 근데 북에서 그 북의 가족이 최종 명단에 없었어요. 그때 한참 상담을 했어, 어르신한테.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럴 때는 이런 위험이 있고 근데 선택은 어르신이 하셔야 된다. 근데 그걸 하면서도 되게 답답했던 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북과 실시간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런 가족이 있어. 너네 그 가족 봤지? 그럼 우리 이건 좀 조율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도 만나셔서 너무 다행인 것 네. 같아요. 과거에는 그냥 현장에서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얘기해 드리는 게 가시기 전에 가계도를 그려가라. 가계도를 그려가고 본인 기억에 남아있는 뭐 생년월일이나 이름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라.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처음 만나면 가계도하고 그다음에 가족 사진 이런 걸 펼쳐놓고 하나하나 확인하는 작업들을 보통 많이 합니다. 만약에 우리 남쪽 어르신은 북에서 나온 가족이 조카인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북쪽은 수명이 더 짧아요. 한 10년 정도 우리보다 먼저 이렇게 돌아가신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쪽은 생명부지에 조카가 많이 나오고 남쪽 어르신은 내가 내 형님을 찾거나 동생을 찾는 분들이 가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조카한테 뭘 물어봤을 때 이분 잘 몰라.
우리도 사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에 대한 과거의 얘기를 그렇게 정확히 모를 수 있잖아요. 어릴 적 얘기에 가까우니까 거의. 그리고 그분들의 성함이나 이런 거를 사실 그때 기록을 해두지 않았다면 알고 있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쪽 가족 중에 어떤 분은 저건 가짜 조카다. 아, 내 가족이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근데 그것도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러면 이제 또 설명을 드립니다. 그게 가족이 아닐 리는 없거든요. 우리가 다 국적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 설명을 하면은 또 이제 얘기를 듣다가 또 상봉에 참여하셨다가 얘기를 점점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다가 아 이제 내 가족이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게 그만큼 상봉이 너무 그렇죠. 오랜 세월 지나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장면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족 상봉뿐만 아니라 이 가족의 역사를 찾아가는 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 가족의 뿌리를 찾는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도 좀 중요한 맥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 제가 오늘 이제 팀장님 말씀을 통해서 그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해서 특히 이산가족 상봉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배운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뜻깊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적십자 남북교류 사업이 이산가족 상봉뿐만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정부와 협력 사업도 하지만 적십자사 고유 채널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환경이 또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초기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15년부터 18년까지 실질적으로 연맹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남북 교류에서 다 어떤 맥락과 다 있다. 그리고 분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북한의 이제 주민들이 탈북을 해서 이쪽에서 정착하는 문제, 그리고 그 문화적으로 그분들과 같이 통합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우리 맥락에서 잘 풀어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